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사건 학습인데요. 파란 책에 이제 사실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긴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기출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녹색 책만 읽고 지나갈게요. 예.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은 각자 읽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건 학습의 이제 정의 부분이 나오죠. 사건 학습이라는 것은 사건을 단위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아,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사건사 중심으로 하여 역사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고 교과서가 서술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나 보면 크게 가전법, 골품제 같은 역사 제도, 그다음 고려 말 신진사대의 등장, 조선 후기의 신분제 해체 같은 역사 사건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작게 보면 발달, 전개, 결말로 구성될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국의 통일전쟁, 불국사 건립, 선덕대왕 신종, 주조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의 원인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건 학습의 범위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역사적 상황까지 포함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건 학습의 뭐 특징, 정의 뭐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사건 학습은 하나의 사건을 완결된 역사 이해 단위로 제시한 것으로 사건 자체를 아는 데만 그 의미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의의에 입각해서 목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으며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는지를 사건 관련된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는가를 아는 사건, 관련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한 시대와 한 사회의 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데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건 학습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이제 문제가 나오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갑신전변 음 나오면 갑신전변은 언제 일어났고 그 갑신전변의 전개 과정이 어떻고 갑신에 참여한 인물들이 그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그 갑신전변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갑신전변이 일어난 어떤 사회적 배경 뭐 이런 것까지 인제 연구하는 게 공부하는 게 사건 학습이겠죠. 예.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이 인제 이렇게 쭉 나오죠. 교사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통념, 보편적 정치 세계를 이해하도록 그 유도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을 분석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 학습이 바로 사건을 통한 사회 시대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 시대 이해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선덕대왕 신종의 주주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서화 등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불교 신앙과 간습, 정신 세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또는 갑신정병, 동안농민운동, 3.1 운동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치와 그것의 해결 방안, 그 의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사건 학습의 호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사건 학습의 호용성은 첫 번째로는 사건 학습은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두 번째로는 여러 사건들이 비교, 분석,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시대 학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시대 학습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일단 사건 학습을 알아야지, 사건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그 여러 사건들의 비교, 분석, 종합은 개개 사건의 이해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건 학습의 호용성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보통 역사적 사건은 원인과 경과, 결과, 영향 등으로 나눠 교사가 설명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 관련 인물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그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그 사건의 전개 과정과 원인 및 결과를 탐구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 탐구식 학습도 진행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탐구식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어떤 방식을 취하든 사건을 하나의 분석 또는 이해 단위로 읽는데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사건 학습의 활용성이 나오죠. 음. 그래서 앞에 두 가지와 뒤에 세 가지가 사건 학습의 활용성, 활용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제 볼 게 뭐냐면 인물학습 부분이에요. 인물학습. 자, 인문학습은 녹색 책에도 있고 파란 책에도 있는데요. 일단 주는 녹색 책을 읽어보시고요. 파란 책은 좀 보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파란 책의 내용도 좀 나왔긴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인문학습을 이제 볼게요. 자, 인문학습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역할극 또는 극화 수업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앞에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얘기하면 역할극이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저기 나누면 인문학습이 되는 거야. 인문학습. 음. 자, 인문학습을 이제 좀 보면 인문학습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인문학습이 뭐냐?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예. 인문학습은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거야. 어, 인물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습은 인물사 학습과 인문학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사 학습은 인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이고, 그 다음에 인물학습은 인물에 대한 학습이야. 그래서 보통 인물사 학습을 이제 보통 역사 교육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역사 교육은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인문학습은 그냥 인물 자체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인물사 학습은 역사학에서 강조한 거고, 인문학습은 그 인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강조하는 학습이냐면 윤리 도덕. 그래서 윤리 도덕과에도 이제 보면 이제 정기문이나 위인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사례로서 그때는 경사일치에 따라서 뭐죠? 그 인물의 어떤 시비를 가는 거야. 그 인물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 그 인물의 윤리 도덕적 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나쁜 놈, 좋은 놈. 근데 역사에서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인물학습도 중요하지만 제일 키포인트가 인물사 학습이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인물사 학습은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세 가지로 나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나누는 방법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잠깐만요. 이게 어딨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인물사 학습하면 첫 번째가 이제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야. 행위 결정 분석 모형.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이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인문의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합리 결정을 하는 그런 건데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동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분이요. 요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인물이 이제 뭐냐면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일생 전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인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그 인물 통해서 그 당시에 정신세계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엉망이긴 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있다. 그래서 크게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을 나눠볼 수 있고 인물학습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물사학습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역사에서 하는데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인물의 전기 자서전 이용하는 방법,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신사 세계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 보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앞에서 언급했던 인문학습이에요. 인문학습. 요거는 이제 역사가 아니라 주로 윤리나 도덕 교과에서 주로 하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어떤 정기문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인문학습이죠.
그 인물의 전생을 쭉 보고 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쭉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인물에서 얻을 교훈점, 나쁜 놈인가 좋은 놈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습이다. 그래서 이 인문학습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통합적 접근 방법. 음.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인문학습은 역사적 인물의 생애나 인간상 의지, 고뇌, 업적, 생목련, 생물련, 인물이 지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인생관 등을 파악하는 순수한 인간 탐구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 이러한 인문학습은 역사만 국한되지 않고 학문적 경계를 벗어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습은 순수하게 역사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인물을 통해 윤리 교육, 인문 교육적 측면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요게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학문에 겹쳐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이 통합적 접근 방법은 이제 뭐냐면 통합적 종합적 접근 방법은 전생을 다 본다는 거야. 요거는 노란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예. 약간 이제 그 책마다 의미가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좀 다르거든요. 예. 자, 그럼 보면 인문학습 접근법은 이제 소재를 삼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유형의 인문학습이죠. 그 주로 인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시대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대의 전환기의 번역을 이끌었던 인물, 그다음에 사상적, 종교적 활동에 이바지한 인물, 문화 창조에 공헌한 인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 그리고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 또 역사적 사명감과 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역사 발전에 헌신했던 인물, 자 등등 상당히 뭐냐면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들이야, 되게 보면.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성품을 내재시키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품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함부터 나오면 인제 이러한 것은 인제 뒤붙은 유용한 점이야. 예. 유용한 점. 자, 인문학습은 자서전이나 전기를 통해서 인문학습에 가깝다. 그래서 그 인물에 매료되고 특히 인물의 성품에서부터 인물의 행동 방식, 습관, 외향적 특징까지 본받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 위해 인문학습은 윤리 교육과 인문 교육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도 하지만 윤리 교육이나 인문 교육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전 시대로 말하면 경살체 교육, 역사와 도덕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예. 그런 데부터가 인제 뭐냐면 문제점이죠. 아마 여기에서 나오면 유용점보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역사하고 좀 관련이 없죠.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파악 능력, 분석 능력이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면 첫 번째 인물 선택부터 문제야. 자, 보통 이제 그 인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뭐냐면 인물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인제 그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 특히 남성이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물들은 이름이 없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주로 왕, 귀족, 장군, 관료, 학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두 번째로는 자, 인물의 성품이나 특징을 중심으로 인문학습을 하다 보면 인물의 인간적 고뇌보다는 인물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하며 인물 전설적 신화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으며 역사적 평가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물론 도덕적 윤리적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평가도 있어야지만 주로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측면은 뭐냐면 지향하는 게 특징이죠. 지향. 지향.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과에는 좀 맞지가 않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에 이루어진 작은 행위에 가져온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위대한 공헌을 하는 인물이건 이름을 날리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은 특정 환경, 조건 속에 특정한 행위가 요구될 때 좌절하고 갈등하면서 용기를 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기도 한다. 근데 인물 중심 학습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든 만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회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조건 속에서. 근데 그 인물이 그 뭐냐면 그런 환경을 갈등하고 뭐냐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자제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을 여기에서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내용들이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위인 중심의 인물 학습에서 이런 평범한 진리의 중요성을 간과되기 쉽다. 위인 중심을 보면 항상 잘났고 뭐냐면 그 상당히 멋지잖아요. 모든 게 다 위대하고. 근데 그 위인들도 그 미세적으로 보면 생활이 있고 자기 생활도 있고 사생활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래서 주로 윤리 교육과 인문 교육을 다르게 역사 이해 목적으로 한다면 종래 인문 학습과 다르게 인물을 통해 역사 이해 측면에서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인물을 통해서 역사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역사 이해하는 방법을 인물사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인물사 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런 인물사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물사 학습의 이제 첫 번째 모형, 행위결정 분석 모형을 볼게요. 요거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행위결정 분석 모형. 되게 중요해요. 자,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인물 학습에서는 모든 생애를 보자. 종합적으로 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예, 모든 걸 다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한 단면만 봐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고 목적, 상황, 수단 측면에서의 측면만 보죠.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인문학습 같은 경우에 인문학습은 이순신이 죽을 때부터 아니, 이순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죠. 이순신이. 근데 인물사 학습은 이순신이 이제 뭐냐면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이순신이 이제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이런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한 단면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는 역사적 인물의 행위 결정과 분석 과정을 행위 결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인물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그 인물의 역사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의 목적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단면만 이렇게 띄어서 본다. 예, 이게 아이고 한 단면만 띄어서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면만. 자,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목적, 사, 수단이 이제 그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 결정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문의 관점에서 그가 달성할 수 있었던 목적 있고요. 그에 처했던 상황, 그가 생각하는 여러 갈래의 수단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상황, 그 다음에 수단 이걸 통해서 구조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자, 요거 목적, 상황, 수단에 관련된 내용 뭐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행위는 과거에 일어난 것이며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 이제 뭐냐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런 행위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의 복합성과 의도의 은폐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인데 성인들의 세계를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죠. 거기다 그것도 과거의 어른들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사가 그걸 이해시켜야 되냐? 교사의 역할이 나오죠.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한 인물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사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강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 어떤 인물에 설명할 때. 그러면 얘들이 이해를 못하면 너희들이 지금 일진들에게 다 대하는 태도를 봐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들이 끄떡끄떡하죠.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역사적 인물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 예. 자, 뭐 이렇게 뭐냐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결정 문서를 모형할 때 이제 뭐냐면 그 주의할 점. 예, 인물 학습을 권할 때 주의할 점은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지도 방안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지도 방안 있죠. 지도 방안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인제 그 구성 요소들이 뭔가를 인제 뭐냐면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요소들. 예.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그럼 모든 요소들이 뭐냐? 요게 이제 뒤에 있는데 고려할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결정의 고려할 요소는 첫 번째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 결정에 제한할 수 있는 조건, 뭐 사회적 조건이나 뭐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 뭐냐면 행위자의 의도, 동기, 행위 결과 예측 등을 포함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러한 요소들이 가능하면 편향되지 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볼 때 특징은 개인적 성향,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 그다음에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예. 요런 것도 있죠. 여기에 목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도 다 봐야 된다. 개인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사회적인 구조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요런 것들은.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녹색책에도 나와요. 예. 자, 그러면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인물의 행위 결정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성향을 강 개성을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한 요인을 보면 각 인물의 세계관, 시대 상황, 조건들을 도외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조선 개국을 앞두고 하여가를 불렸던 이방원이 기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단신가가 불렸던 정몽주는 지조가 곱고 신지가 깊은 사람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대적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가소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개인적 상황과 시대적 구조, 그다음에 행위 의지, 동기를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이걸 같이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에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하여가를 이방원이 불렸고 단신가가 정명주를 불렸다. 요게 약간 역사적 팩트가 안 맞아요. 예, 이게. 음. 우리가 이제 이방원과 정몽주가 인제 뭐냐 만나 갖고 그 얘기를 했다고 인제 하죠. 시조도 각기 인제 불렸다고. 근데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다음에 뭐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에도 없는 내용이야. 이게 이제 그 정몽주가 쓴 정몽주의 작품집이라고 모여 있는 포원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포원집은 정몽주가 죽을 때 사후에 만들어진 그 길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시집이거든요. 작 근데 정몽주의 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시들을 정몽주 이름으로 포장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원과 정몽주가 만나서 그런 하여가 단신가를 했다는 에피소드나 이방원이 하여가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렸다는 것도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뭐냐면 아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 팩트라고 단정 짓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기록에 정몽주의 포험집 같은 이런 정몽주를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적 기록물, 역사적 기록물도 아니죠. 문학 작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적 서사라고 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요와 관련된 내용, 에피소드를 문화책에서 얘기하지만 역사책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쭉 이렇게 있는데 그 행위 결정 분석 방법의 유용한 점을 인제 얘기하고 있죠.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의 인물의 행위를 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탐구한 능력을 배양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잠깐만요.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예.
여기에서 두 번째가 이제 행위자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를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그다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첫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 아이고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를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래서 인물 행위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위를 추론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어떤 의미가 갖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네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연결된 거지만,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행위 의도 전개 과정 결과를 탐구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인간 행위 역할을 이해하고, 네 번째는 그 결과, 행위의 결과와를 추론하고, 그다음에 행위를 추론하고 결과를 초래하고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방법 과정에서 유용한 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인문학습 행위 결정 분석 방법의 유용한 점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물의 일생, 전기 또는 자서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전기 자서전 속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개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있듯이 한 인물의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경험과 고비가 있다. 역사적 정황기가 있듯이 인물의 삶에도 전환기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순간 인물의 의사결정도 있고 그러한 결정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이해관계와 함께 인물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연대기적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이 쭉 나오죠.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역사 변화의 개념과 원동력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인물이 관여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인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해석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본질, 역사 탐구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좀 구체적 예를 들게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역사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인물이 이순신이거든요. 이순신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순신이 우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어, 문과에서 이제 처음에 과거 시험을 봤어요. 문과에서. 그래서 문과에서 얘가 몇 번을 떨어졌냐면 두세 번 더 떨어졌어. 막 세 번, 세네 번 떨어졌나? 근데 이순신은 이 양반지를 유지해야지만 또 군역도 면제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문과에 통과해 가지고 적어도 벗을 못하도 속과 정도 합격해갖고 양반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이 문과에서 도저히 계속 낙방을 하니까 자,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이 뭘까요? 문과죠, 문과. 음, 문과에 이제 선택한 거야, 문과. 그리고 문과에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문과에 한 번에 붙었냐? 그게 아니죠. 어, 두 번만에 붙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과에 붙어가지고 이제 하급 관리로서 무관원 이제 저기 녹둥둥가 저쪽 지금 러시아 땅이지만 거기 두만강 지역을 파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순신이 문과에서 몇 번 떨어지고 문과에서 두 번 떨어진 동안 나름대로 시전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순신이 나 이제 포기할래. 예. 그래서 문과 시험 안 보고 그냥 일반 범인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임용시험 보지만 여러분이 학교 감으로써 또 학교 가서 학교에서 길러진 그 스승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임용시험 포기해버리면 그 위대한 인물을 길러낼 수 없을 수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순신이 이렇게 문과에서 몇 번 떨어지고 문과에서 두 번 떨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냐. 역사도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된 것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역사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죠. 이순신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인물사 학습은 두 번째 케이스죠.
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물사 학습의 세 번째 케이스죠.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의 정신세계,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정신세계나 그 시대의 문화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인물을 통해 당시대의 통한 인물 통한 시대 이해, 인물 통한 문화 이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런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시대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약간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좀 해야 되는데 당시 인물이 우리와 다른 시대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누린 권리, 짊어진 의무, 그 인물의 사고와 행위를 제약했던 제도적 간섭적 조건, 그리고 자연환경적, 사회환경적 조건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예. 자, 물론 현재의 우리가 과거 사람처럼 아니면 생각이 없다. 따라서 인물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그 인물이 남겨놓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인물이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거, 느낀 것을 기초로 당시 비슷한 조건에 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한다. 나가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에 질서를 부여했던 또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를 제약했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죠. 사막사라고 아시죠? 사막사. 잠깐만요. 아, 자, 사막사라는 분은 아시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하인을 반대했던 그 강경파 3명의 학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윤, 호인칸, 그다음에 윤집,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청나라의 어떤 하인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 인물을 통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정신세계, 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 멘탈 구조는 뭐냐면, 중화라는 게 있고, 중화는 명나라잖아요. 명나라고, 그리고 그 아래에 누가 있어요? 자식인 조선이 있죠. 예. 그래서 명나라의 부모의 나라와 자식의 관계는 어, 천년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천년이야. 여기에서 명나라는 삼국이고 우리는 하국과 동시에 아버지와 그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 질서를 지금 깨려고 하고 있고, 우리 보고 지금 얘네들 보고 신하라고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정신세계를 볼 때는, 사막사의 정신세계를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멘탈 구조인데,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관계를 맺고 조선이 청나라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신하고 자처한다는 게 애들 멘탈에서는 안 맞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어떤 그 멘탈 구조, 정신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녹색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파란 책 내용도 잠깐 이제 볼게요. 파란 책 193페이지 펴보세요. 자, 파란 책 193페이지에 인문학습 내용 있죠. 요거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잠깐 넘어가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 인문학습의 장점이 나와요. 장점 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 인문학습은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도와 구조라는 무형의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과 행동을 접함으로써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의 책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두 번째로는 출체형과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직접 과거 인물이 되어 그의 생각과 의도를 간접적으로 경험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 자신의 존재 의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축소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가늠해 보게 한다. 그래서 인물학습의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학습할 때 유의점, 이렇게 있는데, 아, 그래서 유의점과, 그러니까 문제점과 유의점이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있는데, 자, 한 인물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초래하여 인물을 통해 역사 이해는 자칫하면 한 인물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초래하며 그를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윤리적 평가를 통해 역적을 모는 경우가 있죠. 예, 성과 악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따라서 인물학습이 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학생들 어떤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치중한 걸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판단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죠. 요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평가를 못지않게 역사적 상황과 조건 속의 역사적 인물의 실천적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통해 인간 이해 능력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부차적인 거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역사적 사건이나 조건 속에서 역사적 인물이 실천적 행동과 의미를 보는 거죠. 의미를.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 이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사과의 주 목적인 거죠.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인물 학습과 관련된 거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뒤에 거, 예, 요 뒤에 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인물사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학습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음에 넘어와서 자, 유의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유의점은 뭐냐면 인물 학습할 때 개인적 성향이나 개성도 뭐냐면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해서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강조해서 인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이나 개성, 동기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동시에 뭐냐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동시에 고려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 내용들 보면 자, 인물 이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에 주목하여 그 인물이 처해진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예가 밑에 있죠. 궁예와 왕건의 인물 비교에서 드러났듯이 한 인물의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단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의미가 축소되고 상황 종속적인 존재로 인물을 인식할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과 특성을 강조하는 인물의 객관적 자진 배경을 한 장애가 된다.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되는 사회 구조나 지식도 함께 역사 인물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지식과 함께 역사 인물에 대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적 상황과 시대적 구조 같이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물 선정할 때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인물 선정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인물 선정할 때 유의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인물학습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영웅 중심적 역사관을 뭐냐면 심어줄 수 있다면 유념해야 된다. 또는 정치적 인물 위주로 선정한도 바람직 같다. 요거. 그래서 이제 업적을 남긴 사람을 할 때 이런 영웅 중심적인 역사를 심어줄 수 있고 정치적 인물을 위주로 선정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해서 인문학습을 선정한 기준이 나오죠. 아마 이제 이걸 녹색책하고 연결돼서 보면 요 앞부분은 인문학습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 뒷부분은 인물사학습하고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예. 요거 보면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을 그 계층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선정하는 게 낫다. 이거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탐구하길 원하는 인물이나 이제까지 역사 속에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을 발굴하여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조명해보는 기회를 주는 수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개화파와 수구파처럼 집단별로 이제 뭐냐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수구파처럼 일군의 집단을 대상 인물 학습이 있다. 인물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발전에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하였던 역할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학습의 지도 방안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한 인물을 그가 살았던 시대 및 역사적 추세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동시에 인물의 개인적 행위 동기와 성향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대적 조건과 개인적 성향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인물학습 방법은 인물의 존재와 행위가 갖는 역사적 이의를 평가해보는 토론식 수업. 그 여러 인물이 등장시켜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극. 그다음에 인물의 활동이나 업적의 공과를 판단한 모의 재판, 학생들이 과거 인물이 되어서 당시의 신경을 일기나 편지를 써보게 하는 작문 수업 등 다양한 형태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물학습이라는 것이 토론식 수업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극도 적용할 수 있고 모의 재판, 작문 수업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서로 겹치는 거야. 이게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부분 이건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역할극, 모의 재판, 그다음에 작문 수업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수업 모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 요소들을 중심한 수업 모형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예, 토익 수업에도 할 수 있고 모의 작품도 할 수 있고 뭐 작문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지도 유형을 보면요. 자,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살피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료, 전기 등 학습 보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유용하다. 뭐 이렇게 지도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 지도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미리 규정하고 지휘했던 방식에 탈피한 걸 의미하며 학습자가 현재 역사 주체로서 과거의 인물의 사상과 행위를 추천하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요거는 인문학습의 유용점이죠. 그래서 유용점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잠깐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유용한 점을 언급했는데 요거와 연결될 거야 아마 이게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연결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네 번째가 이제 유용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읽어보시면 이게 같이 연결돼서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연결해. 단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편하겠죠. 정리하기도 편하고.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좀 얘기하다가 좀 지나가다가 좀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에서 또 장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뭐랄까 정리를 좀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뭉쳐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개념학습이에요. 개념학습. 개념학습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개념학습은 앞에서 이제 역사학습의 소재와 관련돼서 뭐냐면 역사 사실, 개념, 일반화, 뭐 이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역사학습 할 때 소재, 교육 소재와 관련된 개념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개념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개념학습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개념을 소재로 해갖고 교수학습 방법에 하는 것이 개념학습이야. 개념학습. 그리고 개념에 있는 내용하고 개념학습에 있는 내용이 많이 중복돼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그 녹색 책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다음 파란 책에 그 녹색 책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요. 개념화 모형 같은 것들 절차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녹색 책부터 볼게요. 녹색 책 248페이지 내용을 강독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개념학습 내용이 있는데요. 개념학습은 재작년에 또 나왔죠. 이게 개념학습은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역사에서 개념은 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체계를 부여하는 기제이다. 그리고 개념은 다른 말로 공통된 속성을 범주화하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전 시간에 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했을 거예요. 개념은 다양한 사물 속에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기준을 뽑아서 묶는 게 개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 성격도 있고 캐릭터도 있지만 공통점을 묶자면 뭐야? 추상적 기준을 하나 묶자면 뭐겠어요? 어, 임용을 지금 역사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개념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물 속에 하나로 이렇게 기준을 묶어내는 거, 이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역사적 개념 가운데 역사 교과에 고유하게 사용된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교과에 사용된 개념이 있죠. 특히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한 개념도 있죠. 사회과에서 빌려온 개념들. 이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개념 소재에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뭐 시민혁명, 산업화, 민족주의 등의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의 형상을 그 공통 속성을 범주로 해서 범주한 개념이다. 자, 역사에서 사용된 개념은 역사적 사실이나 형상의 공통적 속성을 기초해 정의되긴 하지만 사회학에서 만들어진 개념도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용한 고유한 개념도 있지만 사회학에서 빌려서 쓰는 개념도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은 앞부분에 개념의 역사적 소재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나오기 전에 개념의 유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개념학습의 유용성이기도 하고 개념의 유용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개념학습 유용점이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개념의 유용성에 같이 보셔야 돼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개념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세히 적혀 있어요.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이패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가지고 계시니까 두 개 화면 분할해 갖고 같이 연결해 갖고 보세요. 그래서 녹색책 1, 녹색책 2 이렇게 해 갖고 서로 비슷한 걸 같이 보시면 더 학습적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파란 책까지 이제 3 개를 띄워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모의고사 만들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화면 분할을 해 가지고 보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개념의 장점이다. 개념학습의 장점. 아.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 사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다음에 역사적 단편적 사실의 나열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자, 그다음에 개념의 특징이 있죠. 개념의 특징. 개념의 특징. 자, 요것도 이제 외워 두셔야 되겠죠. 개념의 특징.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과거 사실과 형상이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존재했던 개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창조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뭐 시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유럽 중세 시대 때 시민이라는 것은 부유주의만 의미하잖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시민의 개념이 확대되죠. 그래 갖고 민중들의 의미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미가 확대되잖아요. 그 개념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같은 개념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정의하는 사람들이 독특한 개념화 증거 개념 형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는 역사가들 사이의 그 개념의 의미 속성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요번에 트렌트 공예가 나왔죠. 트렌트 공예. 트렌트 공예는 그 카톨릭 내에서 개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 측면에서는 그게 개혁이지만 카톨릭 측면에서 이게 개혁이죠. 트리니티 공예는. 그렇지만 저쪽 신교도 입장에 볼 때는 똑같은 그 트리니티 공예도 얘는 뭐야? 반동이 되는 거야. 자신들이 진정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지금 반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톨릭의 반동이다. 반동 종교 개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공예를 보는 관점이 카톨릭과 그다음에 저 개신교 측에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셋째는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 시기, 사회에 따라 그 의미와 속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고려 시대 때 백성과 조선 시대 백성이 아니라 이것도 백성과 조선 시대 백성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죠. 어.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려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전의 백성은 어떤 의미예요?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시대나 고대 시대 때는 이 백성을 칭하는 것은 적어도 지배층, 송락의 어떤 촌주 이렇게 의미고, 고려 시대 때도 이제 그 뭐냐 관리나 아전들 제한, 호족층을 제한 그 밑에 중간층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지배층들 있죠. 관리, 호족들, 이서층과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아전과 그 호족과 그다음에 관리들과 달리 이들은 백성성 집단이라고 해서 그 호를 받았죠. 성을 받았죠. 그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통로를 보면 일촌일성이라고 있잖아요. 고려시대 일촌일성 정책에서 한 개 촌에 한 개 성을 줬다. 근데 요때 촌을 지배했던 촌주인데 이 촌주들이 되게 보면 백성 계층이에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국가로부터 성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호족들이 받고 있는 그 토성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호족들이나 관리들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들을 일리성 이라고 하고 요걸 백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백성은 그 당시 호족과 백성들의 중간에 있는 촌주 정도의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조선시대 백성은 뭐예요? 조선시대 백성은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을 이제 백성이라고 해요. 그때 조선시대는 이제 뭐냐면 성이 일반화됐잖아요. 고려 말기 때부터 성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백성이 그냥 일반 사람의 의미가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백정이라는 의미도 있죠. 백정. 백정. 이것도 고려시대와 조선이 다르죠. 갑자기 한국사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예. 백정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백정은 이때 백자는 백백이 아니라 없을 백정이야. 예. 이게 백백자가 아니라 없을 백자예요. 백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 근데 조선시대 백정은 그 세종 때 세종이 일반 하척들 이런 사람들 백정이라는 칭을 부여해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이 백정을 하척, 소잡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죠.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또한 사안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개념은 속성과 구조를 통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개념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념의 요소에서 할 때 뭐와 뭘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 개념의 구성은 그 앞에서 외연적 정의하고 내포적 정의 이렇게 나누고, 외연적 정의는 사례, 내포적 정의는 뭐죠? 이건 속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요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부 이렇게 겹쳐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거죠. 이건 속성과 구조를 학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개념 학습을 할 때 학습할 것이 뭐냐, 학습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개념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속성이 있고 구조도 이렇게 있어요. 앞에 거는 개념의 구성은 사례와 속성을 나눈 데 반해서 개념 학습에서 학습할 요소는 속성과 구조가 있다. 요거 이렇게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두세요. 예, 분류를. 자, 속성이라는 것은 그 개념의 아래 범죄된 사건이나 형상의 공통된 사건이나 성격이나 특징, 요소들이며, 구조라는 그 개념 아래 범죄된 사건, 형상들의 관계를 말해준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거는 앞에 시간에 좀 얘기했고,
구조라는 것은 뒤에 이제 제가 남색책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어떤 형상이 있으면 이 보이는 형상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 형상을 지배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현상과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원리까지 합쳐서 총추해서 이걸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개념은 그 원래는 마르크스가 처음 제시했던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역사학에 확산이 되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남색책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역사에서 개념학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아이고. 첫 번째로는 하나의 전문가들이 만든 개념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어,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여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뭐 침투 왕조라든지 정보 왕조 개념을 학생들이 적극적인 사고 활동,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뭐 적극적인 사고 활동에 들어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세력을 분석하고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 이제 개념학습이라고 해요. 개념학습. 이 개념학습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 있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개념학습의 단계 같은 거 있거든요. 시민혁명을 주어지고 요 시민혁명 개념을 단계적 파악해서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 요건 뒤에 좀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파악을 해둘게요. 그때 강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학습할 때 학생들이 5개념들이 많아요. 네, 5개념들. 그래서 그 5개념을 뭐냐 시정해 줄 필요가 있죠. 학생들이 이제 뭐 학교 외에서 일베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대중 매체에서 잘못된 5개념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경우가 있어요. 고정관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이제 뭘 제시하냐면 5개념 드러내기라는 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요. 음. 그래서 학생들이 5개년 발판으로 삼아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 5개년 드러내기 그 내용들인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갈등 단계 그 문제 해결 단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드러낸다 해갖고 그냥 제가 이제 교수학습 모형이 없다 보니까 5개년 드러내기로 할게요. 이게 여기 이거 단계 중에 하나인데 요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이 명칭이 없어. 자, 그래서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요. 학습과 개념을 제시하고 그다음 직관의 단계, 5개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사례를 제시하고 갈등 단계, 가설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 해결 단계, 적용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단계도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더 설명을 좀 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놨는데 요거는 제가 보충 자료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경기도 서브노트 강의 때 또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 경기도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있죠. 예문을 제가 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고려 후기 때 등장한 신인사대부, 신흥 유신 계층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 개념들 이제 제시하면서 5개념 드러내기에 학습 모형에 맞춰서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요 보충 자료를 좀 보고 요거와 끼워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 정도 외워 두시고 제가 제시한 보충 자료에다가 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런 5개년 드러내기의 개념 학습의 어떤 유용성이 그 뒤에 나왔죠. 자,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여 호기심을 유발하여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5개념 드러내기 의 개념 학습의 모델 유형점이죠. 그래서 5개년 드러내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별다른 지금 그 학습 모형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붙인 거라고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개념학습 때의 그 교사의 역할을 볼게요. 개념학습 역할. 그다음 단락을 보면 자, 이때부터 교사의 역할이 나오죠.
개념 학습할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개념 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개념들을 설정하고 중요한 개념의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핵심 개념, 도구적 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요 핵심 개념은 뭐냐? 핵심 개념은 학생들이 역사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개념, 특히 발견법을 이용하여 학습해야 할 개념을 포함된다. 그래서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은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역사에 직결될 수 있다. 자, 이 경우 개념의 이해와 형성을 통해 역사 이해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 개념들이 얘가 나오죠. 시민혁명,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명, 그 다음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 다음 사대부, 호적, 신사 이런 개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도구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역사 이해에 직결되지 않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도구적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로 연결되어 있냐면 파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핵심 개념들 보면 예문을 딱 보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역사적 개념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대부분 물론 이 민주주의와 문명 같은 건 또 사회과학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뭐 민족주의, 뭐 제국주의, 사대부, 호족 역사적 그 본질과 관련된 역사만에 쓰일 수 있는 개념들이 많은데 많아서 여기는 도구적 개념,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도구적 개념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활동 중심의 발견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대개 보면 이제 개념 학습은 발견법과 연결돼 있어요. 발견법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발견 학습과 연결돼 있다. 단원 과정에서 역사 교사가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신분, 계급 등 같은 개념이다. 개념 활동의 역사 이해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교사의 역할 중에 개념 학습을 위한 교사가 가르치는 개념을 설정하고 중요한 개념 수행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도구적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 여기 내용이에요. 교사의 역할.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잠정적이고 가변적이고 다층적이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따라서 개념은 한 번의 설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개념을 적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 교사의 역할이고 왜 이런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개념의 특징을 쓰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예. 요게 교사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그 개념의 특징이죠. 예.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파란책 내용을 볼게요. 파란책. 파란책 개념 학습. 파란책 개념 학습은 188페이지를 좀 보세요. 앞으로 돌아서 188페이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개념 학습 보이죠? 자, 파란책 개념 학습에서 볼 것은 이제 기초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통 개념 학습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개념 학습 방법으로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5개념 드러내기 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념화 학습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거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은 뭐 그냥 파란색 그 녹색색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개념 학습할 때 그 뭐냐면 개념 학습의 요소들이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역사 개념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축출한 아이디어로 역사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 개념은 다양한 정보와 사실들을 일정한 체계로 부여하고 이들 일정한 속성에 따라 기여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다. 개념은 특히 정형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되며 다른 개념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개념은 실체와 구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속성하고 관계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요거 이제 좀 보충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조선후기 때 여러 개혁자들이 있잖아요. 개혁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개혁자들은 조선후기에 이제 근대를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공통된 속성.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도 이제 그 안에 중농주의가 있고 중상주의가 있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이렇게 뭐냐면 차이점을 관계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을 이렇게 신학의 범주나 그 작은 보면 중농과 중상주의,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에 또 관계하고 위계화시켜 주고 이런 거 있죠. 신학의 큰 범위, 중농, 중상주의는 작은 범위. 자,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걸 구조라고 해요. 우리가 요렇게 인제 신학의 범위를 정하고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렇게 범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내가 신학자인지 중농주의인지 중상주의 몰랐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거기에 원리를 부여하는 거잖아. 어떤 이념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형상에다 그런 신학자들의 보이는 형상에다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두 개 합쳐서 구조로 간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신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학 안에 중농주의, 중상주의라는 또 계열을 만들고 그리고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관계와을 설정해 주고 이런 것들 다 구조의 개념에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역사학습에서는 앞에 것처럼 사회과학적 개념도 많이 포함됐다고 했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게 개념의 유용성이에요. 개념의. 그러니까 요 개념학습이라고 하지만 개념의 유용성이나 개념학습의 유용성, 개념의 유용성 동일해요. 예. 동일하게 기록돼 있어요. 파란색이나 녹색색이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개념의 유용성이기도 하고 개념학습의 유용성이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개념은 역사 이해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사실들 및 역사 자료에 대한 의미 학습을 촉진하는 의미 형성을 촉진시킨다. 두 번째로는 자, 개념은 단편적인 사실 지식을 연관시킴으로써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고 그걸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세 번째로는 개념은 일반화 형성하게 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니까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냐 관계를 나타나는 진술이죠. 예. 또한 일반화 관련된 내용을 주고 있는데 일반화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하여튼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기획을 해야겠네. 예.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을 관계의 나타난 진수이고 그다음 일반화 관련된 개념과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들 공통된 속성을 찾아서 하나의 개념을 묶는 것 자체도 일반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의 과정에서 일반화 과정에서 개념의 그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학습은 일반화에 위한 역사에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두 번째 달라붙은 개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특징은 그 앞부분에 녹색 책이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이제 개념의 특징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개념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되고 해석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개념의 정의 과정은 정의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 사실과 형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 정의하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세 번째로는 개념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된다. 새로운 역사적 사례를 포함하게 되면 개념의 정의는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일반화된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어느 한 시점의 특정한 관점 이상을 나타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마지막 단락. 개념학습 관련해서 여기 개념학 가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학 가정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 그래서 개념화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기출문제. 네. 그래서 이게 10년도인가? 10년도 2차 논술형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 시민혁명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요걸 인제 개념화 과정을 한번 시켜보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계 보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념화 과정. 개념화 과정이라는 것도 제가 임의대로 그냥 붙인 명칭이야. 예. 왜냐면 개념학습이라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명칭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녹색 책에 있는 것을 5개념 드러내기 여기에선 저는 개념화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자, 일단 첫 번째 개념화 과정에서는 보면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함유된 개념의 잠정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서브 노트에도 적어 놨지만 어떻게 있죠? 예. 흥성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책을 보죠.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뭐냐면 근대 개혁이 아니죠. 정근대 개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대 때나 영종조 때 개혁처럼 정근대 개혁이야. 시대에 맞진 않지만 하여튼 그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속성을 개념의 상징하는 속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흥성대원군 개념이 정근대적 속성 정근대적 개혁으로서 왕권 강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그걸 이제 세종시대 때 개혁이 나든지 그다음에 영조와 정조 때 개혁이 나든지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왕조시대 때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다 사례를 조사하고 그 개념에 가지고 있는 속성, 왕권 강화를 확인하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정근대 개혁을 이제 알았으면 그 정근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또 더 한 번 더 찾아보거나 또 새로운 사회에 해당 개념을 또 의미를 또 적용한 거죠.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그 정근대 시대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근대 개혁을 한번 살펴봤으면 또 새로운 사례 근대 개혁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외연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런 개념의 과정은 탐구 활동도 속한다. 그래서 이 개념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함으로써 발견도 하고 탐구 활동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그 뭐냐면 학생들 역할이 나오는데 음 이런 과정에 학생들 역할이 있어요. 이 개념화 과정에서 학생들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미를 개념화 작업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분석 과정을 돕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 교수학습. 그래서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개념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들의 관계를 발견하며 사례들의 속에 공통 요소를 분류한다. 세 번째는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 속성과 의미를 확인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개념화 학습할 때 뭐냐면 교수학습 과정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갑자기 인제 그 개념학습에서 인제 그 교사가 할 역할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학습 대상을 다뤄야 할 개념을 선정해야 되고 이때 역사의 주요 개념은 학생들에게 다 가르칠 수 없으므로 개념의 가치를 따져 분류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사의 이제 역할이 나와요. 교사의 지도 방안. 개념화 학습에서 교사의 지도 방안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인제 그 파란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그 주제학습이거든요. 주제학습. 그 주제학습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 주제학습도. 그래서 이 주제학습도 그 녹색 책도 읽어야 되지만 파란 책 내용도 읽어야 돼요. 이거 기출에 상당히 있고 왜냐하면 파란 책만 있는 내용에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이지만 예. 그래서 녹색 책과 파란 책 있는 내용을 같이 결합해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제학습 부분은. 그래서 이 주제학습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